김용민 브리핑.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키우고 있는 개의 눈동자에서 이른바 개사과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눈동자에 보이지요. 그 두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원희룡 후보 부부의 눈동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무산계급의 아들로 태어나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장애까지 입었습니다. 비단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대놓고 비웃을 수는 없겠죠. 속으로는 몰라도. 이재명은 이후 뼈저리게 경험한 구조적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로 다짐했습니다. 사회적 하류층에서 태어났으면 그 낮은 계급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또 출세하려면 이명박처럼 기득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행정가로 한 단계 한 단계 세상을 바꾸어 나가더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지킬 것이 많은 자들은 이재명을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을 동원해서 종북, 불륜, 폐륜, 비리 의혹의 인사로 덧칠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공포를 뒤집으면 혐오입니다. 그들의 이재명 혐오는 그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 같은 자들은 그래서 이재명을 돈 가지고 힘 있는 계층에 순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정상이 아닌 자, 곧 소시오패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명실공히 그것은 흑수저를 혐오하는 세력이, 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자들이 걸어오는 싸움일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각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끝내 무죄로 끝났습니다만은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도민의 시간을 축낼 수 없다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동안 밤새도록 재판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이재명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1380만 도민의 삶을 챙기는 소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당선은 그래서 저는 혁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명의 첫발을 내딛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김용민 TV는 내일 10월 26일 화요일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을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김용민 TV가 당일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모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금을 하려는 이유는요, 모금을 해서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을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개신교 목사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그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 생방송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모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보내주신 분들 호명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 그리고 권순정 전 리얼미터 여론분석실장, 그리고 12시에는 양지열 변호사, 박지희 아나운서, 그리고 1시에는 짤짤이쇼의 세 사람,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MC 장원이 깔깔이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이동형 미르미디어 연구소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정치생쇼 해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 함께하고요. 또한 6시부터 7시까지는 카이로스로 해서 권지현 센터장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와 함께하겠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시사평론가 김성수 TV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시까지 이어지는 내일 특집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 아닌가, 이 염려 평화나무에 모금하심으로써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오늘은 잠시 후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 코너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지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는 이은영의 촉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윤석열은 급하락, 그리고 홍준표도 하락.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허재현 리프액트 대표 기자와 함께하는 허재현의 오늘에서는 유동규 녹취록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서기호의 법창야화.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했는데 배임 혐의는 뺐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이야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목표치 70%를 달성한 가운데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앞두고 방역 의료 분야의 정부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고통이 컸던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영업도 허용화돼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필수 요소인 재택치료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현재 2,2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오늘부터 한 주간 점검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물러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기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도 사퇴하는 데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도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12시부로 경기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회동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 고문을,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선대위 구성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제 두 사람의 말 들어보시죠.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조언받고. 최종 후보 선출까지 10여일 남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유력 후보 간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개사과 사진 게시에 부인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는 일단 몸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후원회장을 부인이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아름다운 동행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시죠.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엉뚱하게 날라들어온 후보가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 있습니까? 가족이 뭐, 저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지각시는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북핵 문제를 맡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주 미국에서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성김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은 적대적 의도가 없고 대화에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선언 등 대북 관여책을 한국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요. 수차례 대화 제의에도 답이 없던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반응했다는 점을 한미가 주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김용민닷컴 사전에는 선택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행복을 배달해드립니다. 김용민닷컴. 지금 듣고 계시는 김용민 브리핑은 유튜브 김용민 TV는 물론 팟캐스트 포털 팟빵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어제. 네. 근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속 후유증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이날 회동 전에 찻집 앞에 모여서 경선 무효표 논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했고, 이게 너무 격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대놓고 좀 난감함을 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제 이탈 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이날 명락회동 자체가 이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는데 어쨌든 이걸 완수를 한 거고, 일각에서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인 27일에 이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28일에 문 대통령이 G20 회의차, 이제 참석차 유럽을 가기 때문에 이전에 날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양측이 회동 날짜와 배석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뭐 이낙연 대표가 대승적으로 이제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반발하고 네. 이낙연 대표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애초부터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네. 어차피 저 사람들 저 대선 때 이재명 안 찍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뭔 같이 원팀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낙연 대표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지지자가 진정한 지지자지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저 반발하는 자들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냥 똥파리로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네. 미련 두지 말고 네네. 그런 사람들 설득할 시간 없어요. 그냥 저 어차피 저 딴 당 찍을 사람들이니까 뭐 제끼고 합시다.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요. 네. 어떻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움직이기 네.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네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이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이 킹메이커로서의 등판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 당 선대위원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라고 일단 밝힙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총장 만나면서 이제 혹시 뭐 윤 전 총장을 좀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다음 달 이제 5일에 국힘 대선 후보 결정이 되면 선대위원장 맡고 그러면 윤 전 총장 밀어주고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한 무게가 실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윤 전 총장이 김치국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어제 김 전 위원장이 경선 마치면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고 김종인이 본인을 밀어준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건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본인 생각이고 일단 다음 달 5일에 경선 결과 보고 어떻게 결심할 건지 그때 가서 말할 거다. 확실한 후보 아니면 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요. 자, 하여간 저기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대노하실 일입니다. 네.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만났다면은 그 양반이 그 좋아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맞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만은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그분이 있어야 되는 참 국민의힘 상황이 참 비루해 보입니다. 그렇죠. 개사과 논란 이후에 윤석열 씨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몸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더니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메시지지요? 네네. 단체 문자 메시지를 23일에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경계하고 더 단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부당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내 발언을 너무 곡해한다라는 초기 반응과도 여전히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왔는데 유승민 캠프 측은 결국 전두환 정치 잘했다라는 발언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거리로 트집 잡은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은 거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이번에 또 그 아까 말씀하신 패밀리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건희 씨는 다른 후보들 가족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부인 이순섬 씨가 후원회장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이제 겨냥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소송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낫다라고 대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싸우는 거 네. 보면은 이런 뭐 네. 볼만한 또 그 볼거리를 또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경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1월 5일이면은 후보를 결정할 텐데 네.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 지금 뭐 후보별로 견해가 좀 다른가 봐요.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각 후보 입장을 한번 비교 대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다음 네. 달 5일에요. 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좀 불만을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 가상 대결에 대한 우려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대결을 실시해서 여기서 얻는 지지율을 반영하는 게 양자 가상 대결인데 이게 사실 홍준표 의원 입장은 보수층이나 보수에 기울어져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랑 국힘 후보 누굴 붙여놔도 국힘 후보로 지지할 건데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다른 질문 방식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국힘 후보 중에 누가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냐. 이 부분을 보자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양자 가상 대결 주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양자 가상 대결이 어렵다면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그 사지선다형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는 절충안을 내놓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홍준표 의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힘 선관위가 일단 내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1일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좀 굉장히 좀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면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 이제 의혹이 번지는 길이 이제 막힌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뇌물죄만으로 사실 이렇게 엮는다면은 유동규 개인 비리가 되는 셈이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는데 이렇게 배임 혐의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도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는 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긴급 체포해놓고 구속영장 청구 못했죠. 일단 석방을 했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네. 일단 기각이 돼버렸고요. 물론 김만배 씨는 이번 주 안에 다시 이 구속영장이 선고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누구에 대한 배임인지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소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사가 시작된 지 한참 이미 시간이 지났고 관련자들이 이미 다 소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 수사의 순서도 잘못됐어요. 그 계좌 추적까지 다 해보고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거 갖고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데 하여간 저 검사 선배들 이렇게 그분들 면책해 주려고 그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길이 막힌 거죠. 그리고 배임 아니 성남이 손해 본 게 뭐가 있다고 배임입니까? 이것도 웃긴 얘기였어요. 애초부터 김윤우 변호사 같은 분은 터무니없는 그런 혐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예, 웃기는 얘기라는 것을 말이죠. 예,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보도인가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그 자금과 관련한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된 모양이죠. 네, 이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에 수사를 시작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이 관련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했던 이 대장동 민간개발 업체에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검찰 쪽에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수사 초기부터 인지를 해놓고선 대검 중수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자를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이제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조 씨가 있는데 이 조 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 쪽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조 씨가 2011년에 분명히 조사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2015년이 되어서야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알선료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2011년 3월에는 이미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당시 주임 검사가 누구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네,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야말로 그 이른바 아다리가 탁탁 맞는 건데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송희한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은영의 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정치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정치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컴퓨터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김용민닷컴 게시판 정답란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고물차 아니 윤석열이가 뭐 또 사고 쳤어? 하하이 성렬이 이 새끼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문재인이가 우리 당 망하게 하려고 보낸 첩작 아닌가 이렇게 말이야. 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니? 그러니까 전두환이를 찬양했다는 거지? 들었구나. 12.12하고 5.18 빼고 전두환이가 정치든 잘했다는 말, 그 말을 한 거야. 어머머 이 씹새끼가. 아니 그럼 나 육박근혜 대신에 지가 청와대 주인이 된 거나 우리 태민이 오빠를 납치해서 전방부대로 보내서 격리시킨 것이나 그걸 다 잘했다는 거야 그럼? 거육바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최태민이를 너한테 떼어놓은 건 결과적으로 잘한 일 아니니? 그 새끼하고 네가 친 사고를 생각해봐. 이 씨발 새끼가 뭐? 나하고 태민이 오빠하고 사고를 쳐? 사고를 쳐? 뭔 사고? 뭔 사고? 우리 아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실 때 내가 태민이 오빠하고 사고를 쳤다고? 야, 우리 아빠가 머리에 총 맞았니? 애석하게도 내일이 바로 42주기 기일아니니. 참 그렇지. 거육바가 그 윤석열이가 말이야, 전두환이가 잘했다 이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서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시했다고. 그리고 사고는 그날 밤 터졌지. 윤석열이가 SNS에서 자기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 그 사진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사과는 걔한테나 주어라. 어머 성렬이 이 새끼 은근히 매기는 기술이 탁월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지가 좆됐지. 개한테 준 사과를 빼앗아서 국민께 드렸어. 하하이 실없는 새끼. 아니 그거를 SNS에 올렸다는 거지?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이모티콘까지 올린 거 보니까 인간 백정 성렬이가 했을리 만무할 테고. 누가 올린 거야? 누구겠니? 대선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후보 캠프에서 그따위 개드립을 날릴 홍보 책임자. 야, 있겠냐? 그런 애들이 있겠어? 또 야심한 시각에 성렬이 집에서 사진 찍을. 혹시 천공스승? 야, 천공스승이 밤에 왜 성렬이 집에 있니? 수상하게. 가만히 있자. 걔 이름이 토리라고 했지? 토리한테 사과를 준 사람은 토리 아빠 토리, 또 토리 엄마 줄리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혹시 토리의 외할머니 비리 최은순? 아니지 씨발, 그 최은순이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토리 아빠 토리, 토리 엄마 줄리 둘 중 하나일 거라고. 그래, 그 토리 눈동자를 보면 누가 토리한테 사과를 줬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 그 눈동자를 보면 되겠구나. 그 사과를 걔한테 주는 SNS, 그 SNS는 뭐였니? 그 SNS는 보기 1번, 트위터, 보기 2번, 페이스북, 보기 3번, 카카오 스토리, 보기 4번. 인스타그램. (2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것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님. 토론회에서 왜 이렇다 할 한방이 없습니까? 버릇없이 어른을 봤을 적에는 인사부터 해야지. 찌르고 죽이고 해야 잘하는 토론이냐. 디스니 많이 컸다. 많이 컸어. 내 앞에서 이렇게 짓거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컸는지 이 고추 한번 만져보자. 에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 내 나이 환갑인데. 아니, 옛날에는 토론 때마다 아주 예리하셨는데 왜 이렇게 노쇠해지셨습니까? 노쇠지다니. 아이고 뒷목. 윤석열한테 발리고 또 원희룡한테도 발리고 요새 홍식빵이 출시 준비 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온갖 잼에 다 발리는 식빵, 너무 잘 발리는 식빵. 그래서 새끼 내내 식빵만 먹게 한다고 해서 식빵 새끼야. 이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입에서 이빨들을 철수시킬 기다. 닥치라고. 이젠 논리가 안 되니까 주먹으로. 준포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나는 이 윤석열이 원희룡이 이 아가리 파이터들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봤어요. 토론회를 시청한 국민들은 저 새끼들 입만 살았네.
이래 말할 거라고. 그러면 토론회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느니 하는 말은 왜 합니까? 홍 대표님 혹시 토론하시다가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가만히 있자,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대표님 벌써 맛이 가시다니. 그래서 기력을 다 상실하시고. 저기 대표님, 그렇다면 돼지 발정제가 답이. 내가 돼지냐? 내가 수컷 돼지야. 뜰수야,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가 꼴등했다. 아니 꼴등이요? 그렇지요, 꼴등이겠지요. 토론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셨는데. 게다가 네가 1등 했어요. 축하한다. 아니 벌써 제가 1등 했다고요?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역시 거대 양당 대선 후보 누구에게도 희망을 못 느끼는 국민들이 저한테 고개를 돌리셨네요. 사필 귀정입니다. 아싸! 뜰수야, 그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지. 비호감도 면에서 네가 1등, 또 비호감도 면에서 내가 꼴등이라고. 아니 홍 대표님, 한국갤럽은 불공정하니까 내 이름 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비호감도에서 꼴등이 나오니까 갑자기 신빙성 있게 보이십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까? 그걸 왜 자랑하십니까? 한국갤럽 자료인데. 뜰수야, 네 그 입모양을 봐야만 온전한 언어 교육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자고 했고. 자, 내 입모양 보고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맞춰봐라. 알겠습니다. 제 언어 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해보시지요. 예산일. 그렇지요. 저에게 있어서 약속 지키는 일은 예산일입니다. 예산일.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은 예산일이 아니라 개삽질이라고. 개삽질. 네 개삽질 했구나. 홍 대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홍 대표님, 우주 700km까지 날아간 누리호 정말 대단한 성과였지요. 이제 위성 궤도에 안착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이번 누리호는 시험 위성이라고 합니다. 시험 위성, 이렇게도 말하지요. 뭔지 아십니까? 노쇠하셔가지고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죽으려고. 그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모를 것 같아. 보기 1번, 덤앤더머 위성, 보기 2번, 더미 위성, 보기 3번, 더치페이 위성, 보기 4번. 더스베이다 위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정치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가에 응시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용민닷컴 게시판 정답란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시원 메디컬 원투스 치약, 빵준서 찹쌀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은영의 촉.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사실 앞서서 나오는 코너 정치 듣기 네. 능력 평가. 사실 이번 문제는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전 후보가 나오는데 네네. 오늘 제가 뺐습니다. 원래 다 녹음을 해놨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를 내보내면은 이낙연 후보를 더 비꼬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뺐어요. 네. 오늘부터 좀 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네. 후보님을 제가 좀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원팀이니까요. 원팀이니까. 예, 어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뉴데일리하고 PNP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것도 그 흐름이 그러한데 네. 이재명의 많은 상승, 윤석열의 큰 폭 하락. 이건 예. 추이인 것 같습니다.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ARS 조사, KSI가 ARS 조사인데 네. 거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전화 면접 조사 MBS 조사도 국감기관 중에 한 그 결과를 보면은 네. 지금 가상대결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34에서 한 36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 KSI 조사의 특징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가 하락했고, 그리고 다자나 양자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다. 이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과의 1대1 대결에서 2.1%포인트 올랐고 윤석열은 네. 3.5%포인트 빠져가지고 37.5 대 33.6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네. 아주 그 윤석열 후보 대폭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떤 언론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희망사항 같고요. 이미 이제 그 20% 후반대를 지금 통과를 해서 네. 30% 중후반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컨벤션 효과 없이 원팀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선대위가 구성되면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상승한 거는 사실 그 대장동 국감 영향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짧지만 또 대통령도 만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호재들이 많은 이재명 네.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1.1%포인트 빠졌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그랬지만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예. 36.7 대 34.8 이렇게 나왔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다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하락폭이 더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두환 망언 또 네. 개사과 망언이 굉장히 큰 악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개사과 발언은 이번 조사에 좀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 아, 그 그래요? 전두환 발언, 그 전두환 발언이 10월 19일에 있었는데 이게 좀 영향이 컸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그날 밤에 사과는 네. 걔한테 줘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락 여력이 있는 거네요.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일단 본선에서는 이게 자충수인 거는 분명한데 아직 그게 충분히 지금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경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발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집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머리를 짜내서 한 그렇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그런 기술이었다. 그렇습니다. 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정치 어떤 선거 구도에서는 사라진 구도인데 이거를 다시 좀 살려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본선에서 특히 이제 아주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 의심을 계속 지금 할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말들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반영이 좀 부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일망언. 네. 네. 그래요.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전략 아니냐. 네네, 저도 좀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좀 비뚤어진 정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 의도된 망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런 인간이 지금 21세기의 민주주의 큰 축제인 그런 선거에 나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 권력을 가지려 한다. 이건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전략을 차용하는 거라고 하면 망언이 그치지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앞으로 더 독한 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요. 연이은 자충수로 인해서 윤석열 지지율은 이제 떨어진 듯한데 이게 전체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떨어진 건데 글쎄요,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떤 반향을 얻을지
홍준표가 힘을 받을지 아니면은 거꾸로 트럼프 전략이 먹혀서 홍준표가 힘을 잃을지 이게 또 관심이란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낙연 지지층이여 나에게 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낙연 지지층을 계속 겨냥하는 발언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이준석 당대표가 평가를 좀 했었어요. 후보들. 자기네 당 후보들 평가를 한 걸 보면은 네. 뭔가 그 지금 치고 올라가다가 정체된 듯한 느낌이다라고 홍준표 후보한테는 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봐도 뭔가 좀 치고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TV 토론에서 충분히 좀 실력 발휘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점 때문에 그 힘을 조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왜 그래요? 그 양반이 그 토론 잘하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전투력이 워낙 강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그 지지층들 단톡방 이런 데서는 좀 돌더라고요. 약점이 잡혔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팩트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충분히 더 뒤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답답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점이 잡혔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신감 때문인지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 끝나고 나서 선배인데 선배 검사고 네. 또 선배 정치인인데 막 그냥 어깨를 툭 치고 말이야. 굉장히 그렇죠. 나중에는 좀 뭐랄까 진짜 불쾌감을 표시하는 예. 그런 표정까지 짓고 말이죠. 맞아요. 두 번 때렸는데 두 번째 때린 거는 상당히 감정이 있어 실어서, 보였어요. 네, 때렸었어요. 예. 예, 그런 거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대받아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서 그걸 좀 잘 못했죠. 그래요. 이러다가 네. 무너지겠어요, 지금. 아니, 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 쪽을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아직은 몰려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 사과 문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이제 문자로는 당원들에게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개 사과가 부당한 공격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쪽이 이제 부당하게 나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럼프 전략이라고 보고 싶어도 정말 싸가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불쾌감을 자아냈던 장면이거든요. 인스타긴 해도 아무리 가볍게 이제 컨텐츠를 다룬다고 해도 사과는 개나 줘라. 딱 이 말을 그냥 이미지로 만든 거로밖에 안 보여져서 이게 상당히 수도권 쪽에 표심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그 인스타도 바로 이제 계정을 삭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여운이 계속 좀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이 개사과 관련한 거는 그 전두환 발언으로 이제 기인이 된 건데 역시 역사 인식이 없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이 개사과 인스타를 그동안 그 김건희 씨가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캠프에서 특히 인스타나 이런 쪽은 상당히 중요하게 요새는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 후보의 부인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여기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팀이 이렇게 논란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와 관련해 갖고 좀 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점이 다 이게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올렸고 밤에 내렸다. 네. 그것도 집에 있는 개를 뭐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그건 뭐 믿기 힘든 주장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티즌 수사대가 그 개 눈동자에서 일단 좀 비슷한 그 그림자를 찾아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폭탄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김건희 씨가 저 조기에 감옥에 가는 것도 뭐 윤석열 후보에게는 악재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장은 악재가 되겠지만은 뭐 네네. 어쨌든 이게 좀 위험 리스크 요인이기는 해요. 사실 그 인스타에서 계속 그 좀 비속어는 아니지만 그 표준어가 아닌 화법을 계속 거기다 구사를 했고. 글쎄 말이에요. 그 단어가 또 일베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는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좀 그 정서상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진짜로 김건희 씨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원래 심각하죠. 예. 네, 그 후보 사모들이 캠프에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캠프에서도 그 후보 사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절대로 이게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캠프에 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거는 좀 빨리 초기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가 그 김건희한테 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그 유형을 좀 제가 압니다. 이렇게 예. 통제가 잘 안 되고 지멋대로 하는 그 이른바 그 세도가의 아내들이 있는데 그 유형입니다. 예. 예. 뭐 밑에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갑질을 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할 바에는 없는 게 나아요, 진짜. 그래요. 없는 게 나요. 예. 이건 수도권 표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이번엔 준 사건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건 아내가 아니라 원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 기자회견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확대 간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데 대정동 국감은 잘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이거 잘 했고요. 사실 이게 이제 그 10월 둘째 주에 SBS가 넥스트 리서치하고 조사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책임론이다라는 의견이 67.7이었는데, 네. 그 이제 다음 주쯤에 이런 그 JTBC와 글로벌 조사를 보면은 그게 한 53.3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국감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좀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요거는 좀 보완적으로 계속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그래요. 어쨌든 안 한 것보단 낫다. 훨씬 그럼요. 아주 잘했다. 예, 많이 이게 14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음. 그런 책임론에 대해서 좀 의견이 바뀌었으니까 네. 굉장히 잘한 거죠. 예. 자, 도지사 사퇴 이후에 이재명 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제 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습니다만은 일단 예비 네. 후보 등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낙연 후보와 원팀 구성을 했고 도지사직 오늘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거로는 그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웹 자서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인간적인 측면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일은 잘하는데 좀 싸움닭이거나 독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는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무섭기로 말하자면은 이 국민한테 사과해 놓고는 사과는 걔한테 줘라. 이 집안만큼 무섭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가 더 무서워요. 거기가 더 진짜.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예. 자, 일단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이고요. 이제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민들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네.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팀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그런 일정을 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네. 내 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 커밍아웃 했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네. 저 이낙연 후보 지지는 그냥 허울일 뿐이었고 그렇죠. 이재명 혐오를 위해서 그냥 이낙연 후보를 이용했을 뿐이지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당원으로서 혹은 지지자로서 뭐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여간 수용할 수 없다. 이 기조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들이 원치 않는 후보가 되니까 비토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다른 캠프에 있었던 지지자들도 다 수렴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끝까지 안 되는 또 지지층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더 큰 바다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가 상임 고문을 수락했다는 점 아주 고무적이고 정권 네. 재창출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진심으로
또 이렇게 응원을 한다면은 이거 뭐 이낙연 후보에게 또 새로운 정치적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분명히 열릴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 패배한 이후에 사실 개혁적인 색채 정책들을 많이 막 가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또 대통령이 됐듯이 이낙연 후보도 그런 기회가 올 거로 봅니다. 네, 또 이낙연 후보는 자기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중에는 이렇게 이재명 혐오를 위해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기 2017년 그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네.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후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부정 경선이다. 그래서 네. 이거 저 이재명 지사가 이거 엎어버리고 네. 따로 나와야 된다. 탈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절연을 했죠 그때. 아주 잘한 네.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의 네. 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원희룡 후보의 아내는 지금 네. 의사인데 현직 의사인데 이재명 지사를 소시오패스라고 발언을 해서 뭐 정말 지난 주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예. 의료윤리 위반이다 이런 지적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자,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혹시 그 트럼프 전략 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더 그 어저께 그 정치인사를 보니까 완전히 그 버즈량을 장악하는 전략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저 검색량은 크게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개사과를 넘어서는 검색량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요새는 검색량이 확장이 되면은 그 지지도까지 좀 연결이 되는 흐름이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허공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예. 삽질을 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예. 근데 이게 물론 그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시오패스는 원희룡 후보가 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딱 하기보다 어쨌든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분노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저께 그 장면은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네. 이게 계속 주변에서 말리는데 막 그 감정을 자제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게 자기 사모님이 일단 남편 먼저 좀 어떻게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좀 굉장히 좀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우리 저 이은영 수장님 그 얼마 전에 그 원희룡 네. 후보하고도 방송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니 그때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래요? 예, 뭐 다 덤벼라 나한테 막 이런 분위기로 임하더라고요 방송을. 그러니까 상대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방송을 임해서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 저도 그래서 왜 저렇게 좀 불안정할까 그랬는데 최근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지사를 하면서 거의 존재감이 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선 초기에도 사실 기타 후보로 분류되는 고기 문항에서 그렇게 좀 지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지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자신감 과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좀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 이렇게 좀 사고를 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양반 뭐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네. 야 이거 진짜 빡치긴 빡친 모양이다. 근데 빡친 거를 또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라는 네, 또 그런 네. 계산도 읽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 지금 이게, 이 두 사람으로 고착된 구도 속에서 원희룡이 받을 표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이 경선보다는 그 이후를 포스트 경선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 네, 선거. 네. 예. 당대표 선거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당권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려주마.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흔히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기꾼들은 95%의 진실을 갖고요. 5%의 거짓을 갖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원희룡 마누라 강윤형, 게다가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 변호사이자 의사인 정필승 변호사, 새날에 나와서 발언의 심각성을 짚어주는데, 이게 진짜 의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가 유명 배우한테 경조증인 것 같다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당했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 후보한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지금 자기가 그 사람과 직접 상담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냥 정신질환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어이 저 미친놈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한 원희룡 마누라. 이를 두고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와 원희룡 간의 설전. MBC 라디오.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과를 왜 하죠? 여러 가지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 분명히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로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일이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얘기한 건데, 아까 학회에서 뭐 제명된 적이 있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그게 성질을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시냐고요? 제 말을 하는 거 좀 들으세요. 제 말을 왜 못하게 막으시냐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하세요. 자, 말씀드리는 거 들으잖아요.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제 아내가 입장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의견을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자니까요. 입증하겠다니까요. 근거 없이 왜 얘기를 아니 하냐고요? 허위인지 진실인지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 학회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 현 전 대변인은 먼저 자리를 떴고, 원 후보는 상대가 떠난 후에도 아내를 옹호하고 이 후보를 비판하다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한 원희룡의 딸 강윤영의 딸은 누구인가? 실제로 원희룡 딸 SNS를 보면은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들아,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원희룡이 무슨 계란 맞았을 때 사건이죠. 네.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한 마누라의 발언을 두둔하는 원희룡, 그는 누구인가? 1993년 9월 15일 사법연수원 2명 한밤에 파출소에서 난동. 원희룡 씨 당시 세계일보 기사예요. 만취 사법연수원생 둘 파출소에서 소란 폭행 혐의.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나 사법연수생이야 라면서 우리 사법연수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라고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또 피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맞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디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노상방뇨에 폭행에 기물 파손까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계림농장,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 3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반숙란입니다. 영양가가 이제 풍부할 뿐 아니라
네, 완숙란보다도 소화가 잘 되고 껍질만 까서 바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간편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삶은 달걀 다이어트로 2주에 11kg까지 뺄 수 있다고 하는 다이어트 요법이 미국 건강 전문 매체에 소개되면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안전이지요. 계림농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양계 1호 해썹을 획득한 업체입니다. 계림농장은 자체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직접 생산한 사료만 닭에게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닭이 낳은 계란 중에서 무항생제 대란만을 선별해서 반숙란, 훈계란, 군계란 등으로 가공해서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합니다. 게다가 저렴합니다. 가격 정보 반숙란 10개 4,480원, 반숙란 30개 11,670원. 야, 30개가 훨씬 싸네. 훈제란 10개 4,490원, 훈제란 30개 12,270원. 역시 훈제란 30개가 좋습니다. 또 군계란 10개 4,390원, 30개는 11,500원입니다. 네, 자, 반숙란은 삶은 달걀에 가장 가깝습니다. 촉촉하고 고소합니다. 훈제란은 참나무로 훈연해서 탱글탱글하고 훈제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군계란은 찜질방에서 까먹는 쫄깃하고 담백한 구운 계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구운 계란 같습니다. 구운 계란 맞네요. 예. 어우, 야, 이 계란 퀄리티가 다르니까, 어우. 뭐라고 해야 되나? 응?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자, 군계란 먹었고 이번엔 훈제란. 아이고, 이거 뭐 이게 흰자까지도 고소하네요. 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 더. 잘 구웠네. 잘 구웠어. 훈제란, 군계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숙란 먹겠습니다. 반숙란. 이게 그 노른자를 반숙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편의점에서도 반숙란 많이 팔죠. 이게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게. 기가 막히네. 달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계림농장의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손가락 위로 드니까 이게 메추리알 같다고 하셨는데 메추리알 맛도 나고 정말 계란 맛도 나고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계란을 먹이고 싶다. 네, 계림농장의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자, 맛있고 건강한 게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 계림농장의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 저렴한 가격에 배송비까지 무료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탄탄한 팩트, 날카로운 평론. 세상에 이런 시사 프로그램은 없다. 김용민 브리핑.
잠깐! 저기 손 드신 분, 뭐가 궁금하시죠? 너 이름이 뭐지? 네, 김용민입니다. 강남 클리어 치과 광고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보고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 치과라면 강남 클리어 치과의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딱 1분, 글라스타워 8층에 위치한 강남 클리어 치과의원은 총 7분의 전문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아 교정, 심미 보철, 충치 치료 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로 꾸준한 사후 관리도 도와드립니다. 평일 야간 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드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661-75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골이 제로입니다. 코골이 무호흡증 그리고 이갈이 의료기 코골이 제로는 국내 특허를 획득하고 40여 개국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코골이 제로가 어떤 특허를 획득했냐고요? 특허 기술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후 금리, 임플란트, 틀니 등으로 치아가 바뀌어도 재구매 없이 재세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악 전진이 최대 12mm까지 조절돼 턱에 무리 없이 부정교합은 물론이고 중증까지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시에 이탈 방지 설계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나 턱밴드 등이 필요 없이 입마름까지 방지합니다. 이갈이가 심한 분들도 달고 찢어지지 않는 반영구적인 코골이 제로의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이버 코골이 제로 또는 1566-787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보장까지 월 3만 원대고 비갱신 보장은 기본입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보장과 화재배상 책임,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집 두 채에 월 10,000원입니다. 2021년 개정된 운전자 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자가용 월 7,000원이고 부부가 함께 가입하시면 월 12,000원입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설계사가 모든 보험을 분석한 다음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비싸면 보험이 아니라는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010-3360-0689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PD의 컨텐츠 썬데이 용민 광고입니다. 팟빵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구독 방식의 오디오 매거진인데 9월 5일 창간호를 론칭했죠.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공개되고요. 처음 한 달은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8090 그 시절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 오디오 컨텐츠 썬데이 용민 크게 5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인물을 모시고 진행하는 근황 토크 라떼 인터뷰, 배상훈 프로파일러에게 들어보는 8090 미제 사건들, 사건과 실화, BTS 전문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90년대 가요 이야기, 다시 워크맨, 주말의 명화,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를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되새겨 보겠습니다. 비디오 천곡,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고품격 성인영화 정통평론 프로그램 동시상영, 동부가 최고의 성인영화 전문가 마사오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공개되는 팟빵 오디오 매거진 썬데이 용민. 1개월 구독은 9,900원, 1년 구독은 11% 할인된 금액 10만 5천 원입니다.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민. 옛날 뉴스. 과거의 10월 26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79년으로 가볼까요?
1979년 10월 27일 11.6 이튿날 동양방송 라디오 뉴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향년 62세를 일기로 수거했습니다. 어제 숙교천 광조제 준공식에 참석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홍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저녁을 드는 자리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어젯밤 7시 50분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끌고 나온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온 국민과 더불어 애도하는 바입니다. MBC TV 뉴스.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를 들은 서울 시민들은 경악과 당혹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출근 버스나 택시 속에서 운전기사에게 라디오를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 임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박 대통령의 유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는 공식 발표를 듣고 그럴 수가 하면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 직장에서는 사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가족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또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직장과 가정에서는 뒤늦게 주말 야유회나 등산, 낚시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으며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되는 임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재규 주장에 따르면 11.6 사태의 원인은 부마 항쟁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보고 돌아온 김재규가 캄보디아식으로 무력 진압하자는 차지철 망발에 흥분했던 터. 가사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한다고까지 그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캄보디아에서는요 1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도 한 10,000명. 딱 10,000명만 땡크로 그냥 깔아버리면 까짓거 충분합니다. 쥐죽은 듯이 엎어져 자빠져 있을 것들이 그냥. 에이, 말이 너무 심하다. 언니들도 있는데 언니들 이런 숭한 얘기는 못 들은 거야. 알지? 야 임마 차 실장. 어? 10,000명? 10,000명. 너 하나 죽으면 돼.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의 견해는 달랐는데. 기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육군소장은 오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역사적인 비극의 발달은 김재규가 은연중에 계획하에 자행한 범행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는 이렇게 결론짓고 범행 직후 내려진 비상계엄령에 따라서 김재규를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군사법정에서 내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진술했지만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곧 이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여부를 놓고 8대 6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신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법복을 벗기도 했습니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단순 살인을 내란죄로 과장하려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김재규를 내란범으로 무리하게 몰아갔던 전두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목표물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 그 목표는 사건 직후 김재규와 함께 차에 올라탔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보안사령관은 영한시경, 김재규가 범인이 틀림없으니 조사해야 되겠다고 정 총장께 보고하자 그때서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정승화 전 총장은 김재규의 내란 방조죄로 입건 위법 조치하고. 이상은 1979년 12월 24일 정승화 수사 결과 발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와 친한 나머지 박정희 제거에 있어 한 배를 탔다고 몰아간 것. 그러나 정승화는 12.2 사태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것은 제가 훈육을 잘못한 저의 일부 권력을 지향하는 부하들에 의해서 쿠데타의 목적을 둔 군사 반란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승화 체포 이후 전두환은 무엇을 했을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다 SOS를 친 것.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79년 12월 14일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면담한 글라이스틴 미 대사의 본국 보고서입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체포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지지하는 군내 반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전두환과 동료들은 군부를 장악하는데 우리, 즉 미국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명백한 전두환의 권력 찬탈. 그러나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전두환, 너 오래 살아라. 법을 강화해서라도 처벌할 테니까라고 한마디 하는데. 예우가 박탈됐죠? 전두환 씨가 맞겠죠.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땐 그랬지. 잠시 후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창 야화가 이어집니다. 김용민입니다. 제가 책을 썼습니다. 마이너리티 이재명. 도정 지지율 80%. 경기도지사 이재명. 벨트에 감겨들어 뭉개져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장애와 인권을 비관해 극단적 시도를 2번이나 하는 저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역경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 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유능한 진보를 증명하고 확장성을 증명한 이재명. 소년공에서 1360만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주목합니다. 마이너리티 이재명, 김용민이 썼습니다. 지식의 숲,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서기호의 법창 야화. 네, 서기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이 됐고요,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배임죄가 있었는데 이번엔 빠졌어요. 네네. 그 배임 혐의는 뭐 나중에 뭐 추후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뭐 배임죄를 넣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배임 혐의는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이제 혐의 없음, 배임에 혐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국힘당 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검찰에서는 이제 계속 수사한다. 그래서 추후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발 냈죠. 정치적 레토릭인 거죠. 추후 처리라고 하는 게 실상은 이제 배임 혐의를 벗겨줬는데, 예. 아니 실제로 예전에 뭐 이른바 이재명 지사 부인이 패륜 트윗을 썼다, 뭐 이른바 뭐 해경궁, 해경궁.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은 뭐 추후에 더 수사를 해서 뭐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했는데 실상은 이제 빼준 거예요. 그거는 뺀 거예요. 빼준 게 아니라 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혐의가 없기 때문에 뺀 거죠. 뺀 거예요. 빼준 게 아니라 뺀 겁니다. 이번 건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함께 기소하기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이게 배임 혐의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국힘당 쪽의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상 이제 구속영장에도 추가했었던 거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배임, 뇌물 2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도 그 중에 뇌물만 인정돼도 그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발부하면서 배임 부분은 배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은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이란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여튼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뇌물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만 따지는 거라서 그렇지. 어느 하나만 뇌물죄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기서 배임죄가 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그 휴대전화를 던졌기 때문에 그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핸드폰 던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뭐 도주 우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할 때는 어차피 배임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판사가 배임 혐의에 대해서 뭐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때는 배임 혐의를 집어넣었던 건데 기소할 때는 이거를 배임도 같이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때는 배임을 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배임이 빠진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처음부터 배임이라는 게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국민의힘이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검찰이 떠밀려서 했던 것을 검찰이 이번 기소하면서는 이제 바로 잡았다.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황당한 거는 제가 언론들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 MBC하고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기사 제목을 달았어요. 배임 혐의는 추후 처리. 그러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네. 계속 수사를 하되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 처리 이 표현이 정확하죠. 근데 다른 언론에서는 다 부실 수사, 배임, 뭐 이재명 봐주기,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도 달고 내용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배임을 뺐다, 빼줬다, 배임이 빠졌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두 사람 다 배임죄로 기소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배임죄로 기소돼야 되는데 이거를 빼준 것처럼 마치 검찰이 아이고. 그렇게 언론에서 막 써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에서 한겨레 경향도 그렇게 써서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2019년 7월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장관님을 두고 모든 언론이 한겨레 경향까지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대는데 지금도 보면은 배임으로 해가지고 유동규, 이재명 후보까지 엮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가 배임으로 엮여서 어떤 기소돼 가지고 뭐 뭔가 그렇게 돼야 이게 뭐 이슈가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들이 하여튼 배임과 관련해서 최근 한 몇 주 동안 미쳐 돌아갔어요 거의. 참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네. 그래요. 뭐 또 지금 유동규 배임과 관련해서 뭐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 애초에 영장 때 배임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들어냈냐. 배임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의식 있는 그런 법률가들은 이거 배임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방향으로 무리하게 밀고 갔다가 이렇게 논란을 자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고 여론에서 예. 막 몰아붙이니까 배임을 얘기하는 건 결국 제 이재명 지사를 옥죄할 근거를 마련해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유동규 배임으로 그렇습니다. 예. 엮어놓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배임으로 엮으려고 했는 건데 배임을 없애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어요. 막 네, 검찰 그렇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막 들어눕다시피 하는 그런 뭐 하여튼 진풍경을 연출했는데 없는데 어떡합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막 충동질 부채질을 해놓고 그게 검찰이 지금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빼고 뇌물죄만 기소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결과를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걸 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들도 이제 뭐 재판 가가지고 배임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근거들이 궁박하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항상 언제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해왔고 정권의 눈치 보니까 향후 정권이 어디로 갈지 예측해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이현주 변호사님은 택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어떤 시간이요? 그러니까 택군, 그러니까 임금을 선택한다. 택군 선택하다 할 때 택하고 네. 임금군에서 택군의 시간. 예. 그러니까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 이 왕이 막 어떤 폭정을 저지르고 막 이러면은 이제 신하들이 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왕을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예. 막 이런 식으로 이 검찰이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기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높은 쪽은 수사를 덮어주고 가능성이 낮은 쪽은 이제 수사를 막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예, 다음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검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배임으로 막 기소하고 했다가 그러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이제 다 인사 조치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럴 이재명 지사는 아니지만 약간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오해 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런 식으로 눈치 보기 수사를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가 된 거죠. 정상적으로 그 배임죄가 빠진 수사가. 만약에 윤석열 씨가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못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윤석열 씨는 아주 뭐 거의 네, 그렇습니다. 코스별로 이제 수사를 받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검찰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뭐 경찰도 다 지금 다 곳곳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사들이 다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봐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만 현실은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초에 예.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이 후보가 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후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보가 되면 이 수사 윤석열을 향한 수사들이 멈칫거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대선 본선까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내년 3월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1월 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낙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너무 좀 사실 슬펐던 게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또 지지율이 빠지면 정경심 교수는 무죄가 된다. 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뭐 제가 무죄가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야 이게 말죠. 무슨 말인지.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낫다. 그만큼 이 정경심 교수가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이게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 타는 것과 네.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의 재판에서 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당장 뭐 이번에 저기 윤석열 행정소송에서도 윤석열 패소 판결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은 과한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행정법원에서. 그 판결도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경선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지금 여론의 이 추이가 약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김만배하고 또 이 남욱이 재소환됐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김만배는 이제 기각됐고 남욱은 아예 영장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유동규보다도 뭐 몸통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영장이 이렇게 주저되고 있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에 처음부터 2008년 그 이전부터 관여했던 인물들이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인데요. 네. 엉뚱하게 이동규가 먼저 구속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이 정영학이 아주 사전에 녹취록을 만들어 놔가지고 유동에게 불리한 내용의 녹취록들을 만들고 그 중에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니까 당연히 그걸로 이제 유동규는 구속이 됐는데 정작 남욱, 정영학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특히나 남욱 변호사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2015년 경에도 변호를 했고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과 같은 본범이 강남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을 이제 고문으로 앉히고 또 55 클럽에도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욱 변호사는 이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검찰 고위 전관 출신들의 지금 엄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영학 남욱 쪽에서는 유동규하고 김만배 쪽을 꼬리 자르기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도 거기에 맞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만배 측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했다. 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검찰이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녹취록을 당연히 보여주고 거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방어시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절차적인 요청까지도 거부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녹취록이라는 게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제 많이 법정에 제출하고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녹음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쉽게 녹음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이 전체 맥락에서 봐야지 딱 특정한 부분만 찝어가지고 이 표현만 딱 들이밀면 굉장히 유불리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이른바 형수 욕설로 알려진 거 보면은 편집본이에요. 그거 전체 그렇습니다. 원본을 보고 그래서 이 무슨 맥락에서 이 지사가 이렇게 뭐 격한 그런 발언을 했는가 따져 보면은 설명이 돼요. 자기 형님이 어머니한테 패륜적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그대로 따다가 이거 당신이 들으면은 기분 좋겠냐? 사실 김용민의 막말도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뭐 사람들이- 전체 맥락. 예, 맥락은 안 보고 그냥 뭐 저 인간이 뭐 저런 아주 흉한 말을 했다 이런 걸로 뭐 밀어붙였던 거죠 그동안. 그렇죠. 특정한 문구만 썩 빼가지고 네. 그 문구가 되게 자극적일 때 특히나 이제 그걸 언론에다가 흘려버리면은 그렇지. 이제 편집된 어떤 걸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딱 여론 재판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김만배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어제 그 유한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한기, 네. 유동규의 이 부하로 보이는 사람이 뭐 당시 황무성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찾아가서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녹취록도 원본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구만 자꾸 쏙 빼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그걸 딱 문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문구에만 사로잡히니까요. 그렇죠. 전후 맥락을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래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원본을 내놔라 이래요. 항상 보면은 뭔 녹취록을 가져가면은 딱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원본을 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 측이 이렇게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오히려 그쪽을 감싸는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욱 변호사가 애시당초에 들어올 때에도 좀 여유만만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 검찰과 이야기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도 5시간, 48시간 이내에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렇죠. 영장도 청구 못한 상태로 그냥 바로 귀가를 했는데, 그 남욱 변호사가 2015년도에도 그렇게 검찰의 특혜를 좀 받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네.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5억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로비 자금을 쓴다고 해서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욱의 그 기소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일부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일부마저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정도로 되게 부실하게 기소를 한 거죠. 그때도 이미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아 그래요. 누구한테 연락 받아서 굉장히 만면에 웃음기 가득하게 귀국을 했는지 누구한테 연락 받았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통상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 특히 이 검찰 같은 경우 자기 선배 검사들의 비위를 감출 목적으로 도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 뭐 화천대유 이런 부당한 특혜 구조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사실은 우리의 배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가 덜어질 수도 있는 건데 또 검찰이 도와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배경 뭐라고 보셔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전혀 다른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볼 때는 이재명을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남욱의 어떤 혐의 사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또 재밌는 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이번에 유동규에게 3억 5천인가를 줬다라고 해가지고 자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유동규 기소 내용이 포함됐는데 본인은 이제 준 사람은 뇌물 공유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만료가 돼서 자기는 처벌 안 받는데 받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유동규를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일부러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기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그 부분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 빠져나가면서 유동규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굳이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들지 않더라도 유동규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동규는 얼마든지 이렇게 덮어씌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3억 5천 같은 경우처럼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전혀 어떻게 덮어씌울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날조를 해야 되는 건데 날조에다가는 날조해야 되니까. 야,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한 또 이재명이 그런 날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되면 이제 본인은 가만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날조했다가는 본인 말에 의해서 나오듯이 이재명 후보는 뭐 씨알도 안 먹겠다. 뭐 로비를 하려고 해도 트라이를 해봐도 씨알도 안 먹힌 사람이었고 만난 적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날조할 수가 없죠. 날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동규는 자주 만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돈도 건너간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유동규는 뭐 뒤집어 씌울 수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날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실되게 그 부분만큼은 진실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 변호사님 하실 말씀 뭐가 있어요? 요 지금 그 10월 12일 날 국정감사 공수처 국정감사인데요. 이때 우리 훌륭하신 김용민 의원님께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겨우 제가 찾아냈는데 이 대장동 의혹 부분에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그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분이 최순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직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 게 없다 보니 최순실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이미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월달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됐는데 11월 달에 미르재단 이런 데다가 이제 출연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뭔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3개월 차인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SK 뭐 최기원 SK 이분이 회장인가요? 이분이 동생이 SK 최기원 그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이분이 동생. 470억 규모의 돈을 대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최태원 돈일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 고문으로 지낸 시기를 역산해 보면 이 사람이 5년간 했다고 하니까 대충 2016년, 2017년인데 뭐 그 무렵에는 이미 그 키넨파트너스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서 이 지금 막 화천대유에서 사업을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금을 관리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는 곽상도 의원이 이제 최순실과 관련성이 있다. 2013년 그렇지. 그 민정수석실 동양보고 문건이 최순실 외장하드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 곽상도가 당시 이제 민정수석 될 때도 검찰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은 뭐 그런 사람이 검사장도 아닌 검사장도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민정수석에 발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단 말이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연출이 있어서 이렇게 했냐. 이제 최순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최순실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 아른거린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되게 맞아 떨어지고요.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게 하나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17년, 18년도 돼서야 이제 많은 언론에서 막
취재를 해가지고 그 정윤회 문건이 2014년도에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터졌지만 그 오히려 문건 유출한 사람들을 조홍천 뭐 이런 분들을 기소함으로써 글쎄요. 그 박지만 쪽을 누르고 누구죠? 그쪽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윤회와 박지만 간의 권력 암투 과정에서 그 정윤회 문건이 나왔고 하지만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오히려 정윤회가 이기는 쪽으로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윤회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를 비집고 어부지리로 최순실이 이제 실질적인 완전히 최고의 1인자로 등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딱 201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에 그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주 본격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요 미르재단 출연도 나오고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최순실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주장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대장동 맥락 밑바닥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맥락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김용민 브리핑은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9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자,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또 소개해드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김용민이 떡을 먹을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가짜 뉴스 유포하는 목사들 제가 면밀히 감시해서 모조리 고발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어떤 저희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좀 쏴주세요.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명선거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셨습니다. 김용민 TV는 저녁 8시 때, 월요일 국물 없는 기자회, 화요일 정치 생쇼, 수요일 맘스 시사, 목요일 꼼찰청장을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하기, 알람,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길